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우주의 원리를 밝히는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험은 연구소 아래 지하 100m에서 진행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실험 장치, 거대 강입자 가속기입니다. 5층 건물 높이의 이런 거대 입자 검출기가 4대나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알고 싶은 인류의 염원을 모아 2010년 첫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빅뱅 직후 세상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생겨났을 것으로 보고 그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각 검출기 속에서 137억 년 전 빅뱅 직후의 뜨거운 우주가 재현됩니다. 둘레만 27km에 달하는 거대한 터널이 입자 가속 장치입니다. 시공간과 물질,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이 재현되는 겁니다.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에너지를 높입니다. 거리가 좁혀진 입자는 충돌과 붕괴를 통해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파악하면 기본 물질과 에너지를 추적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I definitely think there's more out there that we have not discovered. So every time we explore new ranges of energies, we do find new particles. And so I have no reason to think that this will not continue. 세상의 시작에 가까이 가면 생명에서 우주까지 기본을 이루는 물질과 에너지를 만나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죠. 양자역학은 또 세상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게 합니다. 모든 출발점은 빛이었어요. 빛의 본질은 뭘까? 빛의 본질이 뭘까요? 일단 만져지지가 않잖아요? 또 어릴 때도 이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빛이 있으라. 오죽하면은 그쵸. 종교에서도 빛이 있으라는 것이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첫 번째 문장과 관련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빛은 모든 근원, 모든 세상의 근원과도 관계가 있는 듯한 우리 인류에게, 자연에게, 우주에게 빛은 뭔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서 빛은 파동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편 입자라고도 합니다. 이상하네요. 네. 그 입자인 돌이 어떻게 저렇게 동심원을 그리는 파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저건 사실 물이 흔들려서 만들어낸 패턴 같은 거잖아요. 저 패턴을 파동이라 그래요. 하지만 지금 던지신 이 돌멩이는 여기 있거나 입자 하나가 뭐 여기 있거나 이렇게밖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입자는. 하지만 소리와 같은 파동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한꺼번에 존재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빛은 입자이기도 하거든요. 모순이네. 그죠? 근데 과학은 모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순이라는 것이 뭘까? 사실 우리 인간이 단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인간에게 입자이면서 파동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것, 또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받아들이시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더 놀라운 점은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원자,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도 파동과 같은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텅 빈 하늘조차 원자들이 요동치는 분주한 세계입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띄엄띄엄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양자란 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연속적이지 않아. 에너지 준위 자체가 불연속적이다. 이제 띄엄띄엄 있으니까 띄엄띄엄 있는 걸 이제 소위 양자화됐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퀀타이즈라는 단어가 이제 뭐 쉽게 우리 일상적으로 하면은 연속적이지가 않고 불연속적이다라는 겁니다. 전자가 불연속적으로 돌고 있는 작디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돌멩이처럼 입자 형태만 가지는 게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원자 크기가 되면은 이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이 한 10의 마이너스 11성 미터쯤 돼요. 10의 마이너스 10성 미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손톱이 10분의 1초 동안 자라는 거리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 제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세상으로 가면은 이게 특정 공간에 더 이상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그 진동을 하면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그 특정 궤도에 이렇게 전자가 쫙 퍼져 있습니다. 입자이면서 그 파동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진동을 하면서 전 우주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전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위치가 없는 거죠. 전자의 성질에 대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2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전자를 쏘았더니 간섭 무늬가 벽에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자가 물결처럼 닿은 겁니다. 전자는 파동일까? 이번에는 사진기로 관측하면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벽에는 2개의 줄무늬가 생깁니다. 입자로 구멍을 통과해 부딪힌 거죠. 파동이던 전자는 왜 관측을 하니까 입자로 변한 걸까요? 사실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본다고 해요. 제가 본다고 해서 영향 받으세요? 아니요. 제가 본다고 해서 몸이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굉장히 커서 그래요.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자는 너무나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데요. 그런 것들은 빛에 맞는 것만으로도 빛도 입자니까 돌멩이처럼 때리거든요. 빛에 맞는 것만으로도 그 자신의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보지 않았다면 파동처럼 행동하고 보면 입자같이 행동한다는 뜻이죠. 즉 이제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저희는 관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관측하는 것이 대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우주에는 물질과 시공간과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가 맺어지면 인간의 인식이나 내가 보았다는 느낌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은 세상은 어쩌면은 그 확률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거 아닌가?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그런 건가요? 이제 흔히 양자역학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런 건데요. 양자역학은 뭔가 불확정하고 확률만 쓴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 이론으로서 이렇게 쓸모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양자역학의 이론이 어떤 실험 결과를 예측하는 정밀도는 인간이 가진 어느 이론보다도 더 정확해요. 양자역학은 유효 숫자를 15개까지 알 수 있어요. 즉 키로 얘기하면 174.34785943214327 이런 정밀도로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그 원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확률을 얘기해야 되고 왜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양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요. 예를 들어 위치 같은 거. 반면에 에너지라는 물리량이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원자의 에너지 같은 것은 엄청난 정확도로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은 에너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을 강조할 때는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그렇다는 거지 이론 자체는 사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이론보다도 정밀한 이론이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전자공학과 이 첨단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불확실 속에 깃든 확실성 같은 뭐 수수께끼 같은 그렇죠.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네. 불확실성 속에 들어있는 확실성. 박재근 교수는 입자 간 상호작용이 강한 음진 물질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입니다. 자성을 띠는 원자들로 그래핀과 같은 2차원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실제 가장 흥미로운 차원은 2차원이에요. 저는 2차원을 물질을 만드는데 자성을 띠는 물질을 찾고 싶었습니다. 니켈과 황을 합성해서 만든 자성을 가진 2차원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미시적인 양자의 세계를 손에 닿는 물질에 구현해 놓은 것이죠. 이 물질 속에서 양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저희가 찾은 거는 뭐냐면은 니켈이 그 주위에 있는 황이랑 얽혀 있고 주변에 있는 니켈과 니켈이 다시 황을 끼고 얽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양자역학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가 양자 중첩이고요. 다른 하나가 양자 얽힘인데 두 개념은 뭐 잘 알듯이 이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는 개념입니다.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두 개의 양자 상태가 함께 할 수 있고 떨어져 있을 때에도 얽혀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양자의 성질을 말합니다. 서로 얽히게 되면 두 개라도 마치 하나처럼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갖게 됩니다. 하나가 위로 향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아래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뾰족한 그래프가 양자 중첩과 얽힘을 의미합니다. 박 교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에서 양자 세계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우리가 양자역학의 이해로 보면 그런 미시적인 세계에서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이 거시적인 세계로 오면은 어딘가에서 그런 양자적인 현상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찾은 건 놀랍게도 제 손안에 놓을 수 있는 물질 속에서 그런 양자 얽힘 상태가 온도가 낮긴 합니다. 온도가 낮긴 하지만은 거시적인 세계에서 발현된다라고 하는 걸 보인 거예요. 한 쌍의 입자에서 하나가 아래를 향할 때 다른 입자는 볼 것도 없이 위를 향합니다. 이런 양자 얽힘은 고전 물리학과 기존의 철학으론 설명이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입자가 위로 회전하는 게 관측되는 순간 마치 텔레파시처럼 짝이 되는 입자는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에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아래로 회전합니다. 양자 얽힘은 수십 년 동안 실험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양자역학으로 얽혀 있는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구조와 실제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이제 그 세상의 이제 괴리입니다. 항상 세상이 직관하고 일치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이제 응용하는 게 이제 소위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역학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이론이고 굉장히 정교한 이론이고 지난 100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 예측을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우리 눈에 양자역학이 막 보이는 것처럼 작동하는 기계가 생긴 거예요. 그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지하에는 양자 컴퓨터가 2대 있습니다. 5큐비트의 양자 프로세서가 영하 270도 2대의 극저온 냉장고 안에서 가동 중이죠. 극저온이라야만 외부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돼 양자 세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들이 정말 질서 있게 움직이려면 에너지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각 전자들이 다른
그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데로 튀어버리면은 그런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받지 않는 상태란 곧 온도가 아주 낮은 상태를 뜻합니다. 냉장고 속에 감춰져 있던 양자 컴퓨터 본체입니다. 샹들리에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바닥에 있는 프로세서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선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양자 프로세서가 중첩과 얽힘의 양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양자역학적인 중첩 상태를 만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가,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중첩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높은 그 품질로 이상적인 상태에 맞게 만들 수 있는가, 또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품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기 저항을 막는 소자 안에서 양자 프로세서의 큐비트 칩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비트는 0과 1 중 하나만 표현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0이거나 1이거나 0과 1 둘 다를 표현할 수 있는 중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런 큐빗을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사실 많이 모을수록 좀 더 강력해집니다. 많이 모아놓는데 그냥 따로따로 놀면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양자 컴퓨터의 큐빗들끼리는 얽힘이라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오른쪽 큐빗을 한번 들여다보고 나면은 왼쪽 큐빗은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0인지 1인지 알게 되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중첩이나 얽힘을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미로 찾기로 생각해 볼까요? 0과 1 중 하나인 비트는 한 번에 하나의 길을 갈 수 있지만 0과 1이 중첩되고 얽힌 큐비트는 한꺼번에 여러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연산 속도는 큐비트의 수만큼 2의 n승배로 커지죠. 50개만 큐빗을 갖다 놓으면 2의 50승이 되는데 2의 50승이 되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도 그렇게 큰 메모리를 갖고 있지 못해요. 큐비트가 한 300개쯤 되면은 2의 300승이 되는데 2의 300승이 되면은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 수보다 많아요.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강력해진다면 암호를 푸는 데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사람들의 매력입니다. 그 외에도 인류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사람을 저 먼 우주로 보낼 수 있거나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을 때는 기존 컴퓨터는 어차피 못 푸는 문제지만 양자 컴퓨터가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죠. Quantum computing represents a fundamental shift because it harnesses the properties of quantum mechanics and gives us the best chance of understanding the natural world. Here we see a 20-qubit system, which will be accessed online by members of the IBM Q network. In the future, 인류의 온갖 난제를 풀 꿈의 컴퓨터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세계 굴지의 기업과 국가들이 수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산에선 이미 슈퍼컴퓨터를 넘어섰죠. 하지만 양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기하네요. 세상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그 말은 문장 그대로 사실이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식물도 원자로 돼 있고요. 저 오리도 원자로 돼 있고 모든 생명체, 사실 생명만이 아니죠. 저도 원자로 돼 있고, 그렇죠. 교수님도 원자로 돼 있고. 네, 저희 몸도 다 원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다른데 같은 원자로 돼 있고. 뭐가 다르죠? 생긴 게. 생긴 것만 다른 거죠.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그 원자를 그냥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원자는 모든 세상 물질의 레고 블록이기 때문에 레고 블록을 모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여러 가지 형태죠. 인간은 비교적 완벽한 원자 배열의 산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요? 예, 그냥 원자가 모인 겁니다. 그냥 모인 거다. 다시 한번 인간 중심주의를 깨는데 원래 과학은 그 역사에서 본의 아니게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인간이 벗어나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왔죠. 우리는 흙이나 저 바위와 똑같은 원자들의 하나의 배열일 뿐이다.
것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놀랐다면 놀라운 사실이죠. 지구상에는 현재 하나의 세포에서 진화해온 870만여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다양성이 원자별의 작은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주의 진화가 하나의 점, 빅뱅으로 시작됐다는 것 또한 실감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인류는 지구 각 대륙의 망원경을 연결하여 블랙홀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 진화에 대한 실마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수천, 수백억 년 전 과거에서 온 별빛을 보며 존재의 무상함을 떠올립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별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별이 사라져 가거든요. 너의 가슴이 무너지나요? 별이 사라진다는 게 무슨? 물론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우주는 현재 팽창 커지고 있거든요. 아, 우주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주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배운 그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중력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근데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건데요. 네네. 그 별들, 은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는데요. 제가 동전을 위로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초기에 제가 이 동전을 던진 것처럼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거대한 폭발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동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빅뱅으로 팽창하기 시작한 이 우주도 중력으로 서로 당기기 때문에 이 동전이 속도가 느려지지 올라가는 동전이 빨라지진 않거든요. 그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게도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팽창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는데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현재 우리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이 아는 물질은 그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내내 얘기했던 원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사실. 원자는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4% 정도 되는 거죠. 4%의 정체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96%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암흑 땡땡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는 2년여의 재정비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5개국 5,000명에 달하는 연구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대의 거대 검출기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에너지와 입자를 찾을 겁니다. 2010년 본격 가동한 이래 벌써 59개의 새로운 입자들을 발견했고 그중에는 50년간 예측만 했던 힉스 입자도 있었습니다.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는 기본 입자로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완성됐죠. 그 실험에는 한국의 기술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50년 이상 찾지 못했던 그런 힉스 입자를 여기서 제가 만든 검출기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너무 좀 뿌듯했습니다. 한국 연구진 150여 명도 우주 초기 연구에 매진 중입니다.
1초에 1억 번 이상의 가속 입자 충돌, 거기서 얻어진 어마어마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찾아야 하죠. 빅뱅 직후 세상과 함께 생겨난 보이지 않는 그것, 암흑 물질의 열쇠를 진 입자입니다. 모두가 그 입자의 발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It is composed of elementary particles. If it is elementary particles, the idea is that maybe we can produce them in an accelerator out of this collision with all the debris. So even the current detector, not only the future one, but even the current detector, we are actively looking for sign of dark particles. 별을 본다는 것은 별에서 나온 별빛을 보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암흑 물질이라는 거는 그러한 상호작용보다 세기가 더 약해서 우리가 관측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20배 이상 받으면은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물리학자들 또 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리사 랜들. 여러 차원이 극적으로 비틀려 있으며 우리는 그중 한 차원의 우주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우주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은 다중우주론을 낳았습니다. 우주의 경계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중슬릿 실험에서 관측으로 전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양자역학적인 선택에 따라 무수히 많은 우주로 나눠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암흑이라는 이름에 알 수 없는 존재는 혹시 우리와는 다른 우주에 있는 게 아닐까요? It's like a multiverse in the sense that we could be living in one part of an extra-dimensional universe, and there could be another region that experiences totally different forces. Well, we're all familiar with 3 dimensions of space: forward, backward, left, right, up, down. But maybe there's another dimension we don't see. And it could be that separated from us in this other dimension are other particles, other forces that we don't experience. 우주의 형태를 짐작해 보면서 우주의 끝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주의 끝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Without quantum mechanics, black holes wouldn't decay. Quantum mechanics tells us that particles can be pair created, and in fact, it's as if there's some temperature at the surface of a black hole that allows for radiation. And you might think of that radiation as a pair of particles being created on the surface, and one can go out and one can go in. So the black hole itself can change, but more importantly, it allows it to decay.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블랙홀들만 남으면 아주 차가운 우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운 우주에서는 그 은하만큼 무거운 그 블랙홀들이 서서히 호킹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일이 부단히 반복해서 발생하면 블랙홀의 질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그 블랙홀이 사라지고 그 블랙홀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가벼운 입자들만이 우주에 남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주만큼이나 생명에 대해서도 우린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양자역학은 또 어떤 답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는군요. 20억 년 전 단세포 생물 한 마리가 박테리아를 삼켰습니다. 박테리아가 가진 놀라운 능력 덕분에 다세포 생물로의 진화가 이루어졌죠. 그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생체 에너지 ATP는 모든 동식물의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마치 반도체처럼 전자를 잘 다룹니다. 음식의 양분에서 얻은 전자를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로 전달하죠. 이때 생기는 동력으로 ATP를 만들고
전자를 얻은 산소는 물이 되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우리가 포도당 한 분자를 산소가 없이 산화시켜서 얻어내는 ATP는 2개입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얻어내는 ATP의 양은 30개에 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미토콘드리아는 탄수화물을 산화시킴으로써 전자를 전달함으로써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에너지를 ATP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죠. 세포가 생명을 다한 것은 ATP를 안 만들면 생명이 다한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은 당연히 노화에도 관여합니다. 시력을 잃게 만드는 병 황반변성도 그중 하나입니다. 김동훈 교수는 황반변성 환자의 망막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보시는 바처럼 지금 파란색은 망막 세포의 핵에 해당하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미토콘드리아는 모양새로서는 이렇게 길쭉길쭉한 모양으로 세포 전체에 잘 퍼져 있어요. 황반변성 환자의 망막세포와 미토콘드리아는 손상돼 부풀어 올랐습니다. 전자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포마다 많게는 2000개나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그 손상을 복구하는 방법이 발견됐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를 주목을 해서 미토콘드리아 산화 스트레스를 쫙 줘서 시간대별로 증가시켜 봤더니만 그냥 망막 세포가 계속 미토콘드리아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데 여기다가 골격 단백질을 많이 생기게 하니까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작게 됐어요. 미토콘드리아의 손상 속도를 늦춰 전자 전달을 원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손상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막는 것들은 다 독들이에요. 정상갈이나 이런 시아나이드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을 막는 독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조직이 망가지면 기관이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픈 곳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퇴행성 질환의 하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뭐 결국 그것이 개체의 죽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생명에서 우주까지 만물의 모든 현상은 최후의 쉼터를 찾아가는 전자의 끊임없는 여정이라고 양자역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참 수없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럼에도 왜 생명은 영원히 살지 못할까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게 훨씬 많아요. 땅덩어리 전체가 다 죽어있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다 죽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우주에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생명체 말고는 살아있는 걸 아직 과학자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외계 생명체를 본 적이 없다는 뜻인데, 즉 가장 자연스러운 원자들의 배열은 죽어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원래 원자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죽음의 상태에 영겁의 시간 머물다가 어떤 이상한 일로 배열이 차차작 됐을 때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뭔가 가치를 이제 부여하고 우열의 관계,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지만 원래 원자 그 자체에는 좋고 나쁨은 없죠. 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들이에요. 원자 입장에서는 모든 건 다 평등하죠. 양자역학의 아버지였던 닐스 보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인간의 언어는 우주를 기술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사실 양자역학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모순들, 이상한 것들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 인간의 언어의 문제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정도 알아냈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우주는 어쩌면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 모습인지도 알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저희 대화의 주제가 그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세상을 이나마 이해하게 해준 거니까 결국에는 상당히 많이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